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는 영국의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미디어 교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입니다. 발표 준비는 경인교육대학교에 계신 심우민 교수님과 함께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현선입니다. 자, 이 연구는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 초등학생 해외 사례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처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의 전체 맥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호주, 핀란드, 영국 등 주요 미디어 교육 선진국의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와 해당 국가의 미디어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청소년 미디어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연구는 수행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미디어 문화 연구실의 3년 연구과제 1차 연도 연구인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 초등학생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학교 교육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어 자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국가의 사회적 맥락과 정책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주로 2010년 이후에 발표된 최신 연구 보고서와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그간 국내에 알려진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진 전원을 조사 대상 국가에서 미디어 교육으로 석사 혹은 박사 과정에서 연구하였거나 현지의 자료 조사 및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어 현지 사정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고 현지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로서 국내 미디어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 청소년 미디어 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20년 이상 미디어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에 관여해온 현지 전문가를 섭외하여 연구진들이 수집한 자료의 목록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해당 국가의 맥락과 현안을 청취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자, 이제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책 현황과 교육 사례는 연합 왕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구성국 가운데 주로 잉글랜드의 사례에 맞춰서 조사하였습니다. 영국의 현황과 사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영국 출신으로 런던 정경대학교의 방문 교수이자 현재는 호주 디킨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줄리언 세프튼 그린 교수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지를 발송하였고요. 자, 영국 미디어 교육의 역사, 추진 기관, 정책, 학교 안과 밖에서의 미디어 교육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영국의 미디어 환경과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프콤은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태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미디어 소비 양상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과 관련 지을 수 있는 영국 미디어 환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디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콤에서는 미디어 다양성을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 소유자의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다양성은 특정 미디어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원활한 정부 운영과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인 이 오프콤에서는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태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은 오프콤 자료를 인용한 것이 많고요. 필요한 부분은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 기기 활용 증가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세 어린이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소유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10세가 될 때까지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태블릿 PC를 소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9세에서 10세 경에는 스마트폰 소유가 23%에서 50%로 2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학교로 진학할 준비를 하는 어린이의 디지털 독립성에 중요한 기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15세가 되면 거의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는 태블릿 PC로 먼저 시작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기기는 태블릿 PC였습니다. 태블릿 PC는 온라인으로서의 전환을 사실상 선도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2018년 조사에서도 확인했던 바와 같이 태블릿 PC는 5세에서 15세 어린이 중 2018년 64%에서 2019년 68%가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기기입니다. 특히 8세에서 11세 연령 그룹의 어린이들은 66%에서 72%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온라인에 접속하는 5세에서 15세 어린이의 비율도 2018년 이후에 증가해서 이제는 전년 대비 안정적인 노트북 사용 수준인 55%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릿 PC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의 온라인 사용 증가는 8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사용 분포가 41%에서 49%로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하위 계층의 가정의 어린이들은 상위 계층 가정의 어린이보다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는 텔레비전이나 주문형 콘텐츠보다 확고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5세에서 15세의 4분의 3이 사용하는 유튜브는 어린이들의 콘텐츠 소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의 10명 중 9명은 유튜브 사이트 또는 앱을 사용한다고 대답했고요. 유튜브는 3, 4세 어린이들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청할 플랫폼을 하나만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5세에서 15세 어린이들 중에 45%가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나 텔레비전 채널인 BBC나 ITV 그리고 주문형을 선택한 사람들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 이용에서도 경제적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은 VOD 콘텐츠보다 유튜브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42%로 나타났고 8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은 유튜브를 선택할 가능성이 VOD보다 2배 높은 49%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위 계층 가정의 아동은 상위 계층 가정 아동의 37%보다 높은 유튜브 선택 가능성인 50%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위 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은 하위 계층 가정의 어린이들보다 텔레비전 채널을 시청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비판적 이해 요소는 증가했을까요? 자, 비판적 이해란 어린이가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질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미디어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얻고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죠. 미디어에 대한 어린이들의 비판적 인식의 좋은 예는 예를 들어서 브이로거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브이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해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12세에서 15세의 비교적 나이가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2015년에 47%에서 2019년에는 63%로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의 비판적 이해 요소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19년에는 미디어에 대한 어린이들의 비판적 이해가 성별, 사회적, 경제적 그룹, 그리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12세에서 15세의 남학생은 대가성 홍보에 대해 여학생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계층 가구의 12세에서 15세 아동은 동영상 브이로거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연령대 평균이 12%인 데 비해서 12%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계층의 아이는 19% 정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판적 이해 요소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제품 홍보 가능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면 그만큼 알게 되는 것도 많은 것이죠. 자, 광고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좀 답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텔레비전과 온라인 광고의 진실성에 대한 어린이의 믿음은 예전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은 하위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에 비해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비판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특이한 지점은 이러한 격차가 텔레비전 광고와 관련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색 엔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해를 하는 정도는 2018년 이후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요. 대다수의 어린이는 이러한 사이트에서 광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판적 이해에도 사회적 격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비판적 이해의 또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세에서 15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 비판적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일부는 신뢰할 수 있지만 일부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8세에서 11세는 52%에 머물렀던 데 비해서 12세에서 15세의 경우에는 59%로 나이가 좀 더 들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사회적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은 하위계층 가정의 아동보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1%와 50%의 차이입니다. 이는 결국 어린이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상이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뉴스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텔레비전은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비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텔레비전은 12세에서 15세 아동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뉴스 소스로 남아 있었고요. 자, 64%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를 이어서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다가 60%, 소셜미디어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다가 55%로 그런 순서를 보였습니다. 다양한 뉴스 소스를 어떻게 접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있었던 것은 텔레비전의 경우는 부모 때문에 접했다. 소셜미디어 경우에는 친구 때문에 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5세 아동 10명 중에 8명은 텔레비전이 그들에게 중요한 뉴스 소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각각 85%, 84%로 대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뉴스 출처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그 중요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좀 낮게 나타났지만 신뢰도에 대한 고민은 어린이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의 아동만이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었고요. 절반에 가까운 아동들은 가짜뉴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3분의 2의 학생들은 실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것은 좀 수동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를 소스로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12세에서 15세 아동들의 절반 이상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게시한 기사에 대한 링크나 댓글을 통해서 뉴스에 액세스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언론사의 기사를 클릭할 가능성은 2018년보다 높아졌지만 언론사 자체의 링크나 댓글을 통해서 뉴스에 액세스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참여는 능동적인 것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유한다든가 댓글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댓글을 읽거나 링크를 보는 정도의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뉴스 기사가 정확한지 자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의 비율이 28%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층차가 있었는데요. 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은 하위 계층 가정의 아동보다 항상 이것을 고려한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3%와 5%의 차이입니다. 자, 소셜미디어 이용 플랫폼과 소위 말하는 그레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사용하는 12세에서 15세 아동의 비율은 70%로 지난 5년 동안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왓츠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인기를 얻은 것이 왓츠앱이었고요. 현재 12세에서 15세 아동의 62%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43%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왓츠앱이 처음으로 페이스북, 스냅챗,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과 같은 가장 많은 이용 빈도를 보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현상은 소위 그레타 툰베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스웨덴 어린이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자, 2019년에는 그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아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것,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말한 12세에서 15세 아동들의 비율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18%였고 2018년 그 전에는 12%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 10명 중에 1명은 작년에 소셜미디어 상에서 청원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친구들에게 개인적인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2세에서 15세 아동들의 3분의 2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나 댓글 또는 게시물을 보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인식은 어떠할까요? 어린이들은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8세에서 15세 아동들은 소셜미디어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친구와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8세에서 11세 아동들의 4분의 1과 12세에서 15세 아동들의 40%는 소셜미디어에서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기를 얻고자 하는 압력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의 아동들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비난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학교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미디어 교육을 우리가 떠올리면 영국은 독립된 미디어를 배우는 과목이 있는 나라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미디어 교육자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것은 과거에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과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의 고등학교 기간에 배우는 선택 과목 형태의 미디어 연구라는 과목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모국어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국어 과목이 되겠죠. 거기에서 한 단원 정도를 설정을 해서 미디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었던 그 내용은 안타깝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영국의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독립과목 형태와 통합교과 형태에 걸쳐서 모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과정 내용과 평가에 관해서 교사들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발전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영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연구와 실천이 실질화되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1980년대 말부터 영국 공교육의 일부로 미디어 교육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하지만 매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줄리안 셉턴 그린 교수님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미디어 교육 정책은 한때 전 세계에 좋은 인상을 남겼다.
미디어 교육에 중앙정부가 특별했던 관심과 책임감, 또 체계적인 시행으로 영국 내 거의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되었다. 자, 연간 6만 명가량의 학생이 미디어 과목을 중등과정에서 공부했고 수만 명이 미디어를 선택할 정도였다. 미디어 교육의 지위가 높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국어, 영어 수업에서 신문을 읽고 또 광고에 관해서 배우는 일이 아주 흔하게 벌어졌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미디어 교육 분야는 지난 20년간 그 형식과 가치가 아주 빠르게 변화한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국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은 왜 후퇴했을까요? 자, 문제는 미디어 연구 과목을 전통적인 핵심 과목들인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그냥 쉬운 내용 가르치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재미있는 거나 하는 과목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미디어 교육을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보호주의적인 교육으로 여기는 관점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연구 과목을 삭제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폭넓게 바라본 최근의 연구에서는 줄리안 맥두걸 교수와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가 함께 쓴 논문에서는요,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미디어 교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우리나라로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의 선택 과목으로만 미디어 연구 과목이 남게 된 것이 지금의 이제 현실이라는 것. 그것에는 특히 이제 필수 과목인 모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에서 리터러시, 그러니까 읽고 쓴다라고 하는 것, 텍스트를 다루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복합적인 멀티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개념이 사라져서 오히려 과거로 후퇴한 좀 인쇄물 중심의 리터러시로 후퇴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A레벨 과정에서 독립선택 과목인 미디어 연구의 교육 과정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디어의 어떤 언어, 재현, 산업, 수용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능을 익혀서 미디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된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등 과정에는 예술과 디자인이라는 과목 내에서도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다양한 의미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멀티리터러시가 기반이 되는 활동입니다. 예술과 디자인의 내용 영역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내용을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미디어 교육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품을 분석해서 작품의 특정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시각적 의미 생성 과정 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미술 교육 과정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과 연관시켜야지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컴퓨팅 과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보교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국이 컴퓨팅 과목을 도입했다고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와 창의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디지털 시스템의 작동 원리, 프로그래밍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모국어 교과에서 드러났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비판적인 의미 이해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측면에 있어서 기술을 안전하고 존중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 주로 좀 기능적인 것, 보호주의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에는 지금 현재 영국의 중등교육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디어 기기를 단순히 활용하는 기능주의적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각 교과의 내용에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을 해야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퇴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미디어 교육 관련한 주요 정책과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 주요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들은 기관 중에 하나가 오프콤일 텐데요. 자, 이 오프콤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법령을 근거로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개인이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미디어 생활에 대한 규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안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각자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으며 미디어 환경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과 도구적인 활용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4월에 온라인 위험 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온라인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를 천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백서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아서 아직은 정부의 실천 의지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법적 의무를 포함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기업이 법적 보호 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동 수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행을 지도 감독할 독립된 규제기관 창설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기업과 임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링크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두 용어가 포함하는 현안 가운데 주로 온라인 환경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주목해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자, 영국의 인터넷 안전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 기관은 아동에 초점을 맞추었었던 기존의 영국 아동 인터넷 안전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사이버 괴롭힘, 성착취, 급진주의와 극단주의, 여성과 소녀 대상의 폭력, 증오범죄, 장애 및 인종과 같이 평등법에 따라 보호받는 집단을 향한 혐오차별과 같은 온라인의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디지털 회복, 디지털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환경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성인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가 위험을 경험했을 때 이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지금 현재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바뀐 과거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아인세가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법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BBC 공영방송으로 유명한 영국의 대표 브랜드죠.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BBC 아이리포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게임식으로 실제로 뉴스룸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 리포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영 리포터의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공영방송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BBC는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데요. Seven of New Generatio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리즈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공영방송으로서의 BBC의 역할은 당대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록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직접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Seven of New Generation은 머지않은 미래의 영국 사회를 이끌게 될 세대의 성장 과정을 장기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본래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1964년 ITV에서 처음 방송된 세븐업으로 당시 7살 아이들 14명의 성장, 업 해나가는 거죠. 그 아이들을 인터뷰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시리즈는 7년마다 공개되어서 2019년 9번째 에피소드인 것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BBC는 원작 시리즈와는 별도로 2000년부터 세븐업 뉴 제너레이션을 기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븐업 2000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른바 밀레니얼의 시작이라고 일컫는 2000년 당시에 7살이었던 영국 어린이 가운데 지역, 가족, 문화, 경제, 인종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서 21명을 선정했고요. 이들을 7년마다 찾아가서 심층 인터뷰하는 방식은 원작과 같습니다. 출연자는 20살에 가까워진 성인이 되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직장을 얻고 또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세븐업 뉴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국의 영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BBC의 프로그램이 너무나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좋아서 호주의 ABC 방송도 비슷한 것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국 영화 등급 분류위원회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여기서는 네덜란드와 협력해서 U-rated,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등급을 매겨보세요 라는 일종의 자발적 영상물 등급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행동, 약물, 공포, 언어, 섹스나 노출, 폭력 이런 6가지 요소와 관련한 질문에 제작자가 스스로 답변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변해서 영상을 등록하는 그런 전후 과정을 몇 분 만에 거쳐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또 체계화했습니다. 자, 이제는 빠르게 어떤 연구기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 정경대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디지털 미래를 위한 부모교육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와 트렌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LS의 미디어 교육 연구자인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는 EU 키즈 온라인, 또 글로벌 키즈 온라인이라는 연구조사를 이끌어서 이 시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실태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아주 방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대학의 연구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모스 대학교에 캠프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 단체이자 비영리 자선기구인 Southwest Grid for Learning Trust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각 학년 그룹별로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 지금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셔널 리터러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독서나 글쓰기를 장려하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리터러시를 굉장히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뉴스라든가 게임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신문사와 함께 연결해서 뉴스를 이해할 수 있고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디언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광고와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초등, 중등, 학생, 교사,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통은 어디까지나 비판적 접근과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통이 다소간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 대상 리터러시 교육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리터러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적 환경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구나. 과거에 잘해왔다고 해서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자, 이런 변화에 있어서 영국의 미디어 교육 학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비판을 제기해왔지만,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의 본질을 학교 교육에 명료히 반영할 필요성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소관 기관을 좀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뷰했었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교육은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영국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이 잘 육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부처라든가 여러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역할이 굉장히 강한데, 좀 새로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대중의 설득을 얻어내기 위해선 역시 연구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여전히 영국은 훌륭한 미디어 교육 분야의 석학들이 채워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디어 교육 담론을 이렇게 좀 보다 현실적이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영방송 등 미디어 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아무리 유튜브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역시 공영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이용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교육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국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